그해 여름, 한양은 숨이 막힐 듯한 더위로 가득했다. 종묘의 나무들도 잎끝이 말라가고 청계천에 물은 이미 썩은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런데도 궁궐안은 조용했다. 아니, 조용하려 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한밤중 병자들의 고함이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다.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내관들, 숨을 헐떡이며 고열로 몸을 떨던 궁녀들. 그들은 하나같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이에 온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설사와 구토가 반복되었고는 빛은 빠르게 흐려졌으며 가래와 피가 섞인 콧물이 줄줄 흘렀다. 그리고 며칠 안 되어 숨을 거두었다. 처음에 의관들은 단순한 여름 감기라 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됐다. 병이 번지는 속도가 너무도 빨랐고 같은 처소에 있던 궁녀 15명이 일주일 안에 모두 죽음을 맞았다. 왕의 곁을 지키던 내시들조차 차례로 복통과 발열을 호소했다. 궁안은 점점 공포에 휩싸였다. 왕은 공식 행사를 중단했고 내의원은 급하게 처방을 바꾸었다. 그러나 무용했다. 약도 듣지 않았고 기운을 북돋우는 보양식조 찹병자들에게는 독처럼 작용했다. 그러는 사이경복궁 안의 한 처소는 거에 비어버렸다. 하루에 3명이, 이튿날엔 4명이, 그 다음날엔 5명이 연이어 사망했다. 이 사건은 1821년 경복궁 대유행이라 불리게 되었다. 단 3주 만에 내관, 궁녀, 하급관리 포함 240명 이 궁궐 안에서 사망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이 사건을 단 한 줄로 요약했다. 여름철 걸레에 악질이 번져 다수의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단 한 줄의 기록이 감추고 있는 것은 조선의 심장부가 어떻게 단 몇 주 만의 죽음으로 뒤덮였는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안인왕과 권력의 중심지, 철저히 관리되고 험한 예법으로 운영되는 궁궐 안위에 가장 먼저 무너졌는가? 아무도 그 이유를 따지지 않았는가? 그 질문에 답은 궁궐 바닥에 고여있던 더러운 무릉덩이와 궁녀들이 걷는 길모퉁이 검붉게 썩은 오물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날 이후로 한양 도성 전역에는 이상한 냄새가 돌기 시작했다. 청계천 근처에서 썩은 시체 냄새가 올라왔고 거리 곳곳에 물이 아닌 악취가 흘렀다. 하지만 조선은 그 원인을 끝내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다. 대신 사람들은 하늘의 노여움이라 불렀다. 조상이 노한 것이다. 궁의 풍수가 뒤틀렸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도 조상도 아닌 인간의 무지였고 더러움에 대한 방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저 한 해의 비극이 아니었다. 조선이 수백 년 동안 반복해온 생활에 민낯이 마침 내왕실을 무너뜨릴 만큼 꼴마 터졌다는 신호였다. 이제 우리는 그날의 궁궐로 들어가야 한다. 그 찬란한 건청궁 뒤편이 썩은 냄새나는 길목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깨끗함이 얼마나 오랜 희생 끝에 얻어진 것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은 체계적인 나라였다. 왕실의 예법은 엄격했고 국가의 법도는 정교했으며 궁궐은 항상 가장 청결해야 할 공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821년 여름, 바로 그 궁궐 한복판에서 수백 명이 연이어 죽어나간 이유는 예법의 철저함도 제도의 정교함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기본적인 위생의 부재 때문이었다. 그 시절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기운과 풍수에서 찾았다. 물이 고이면 기운이 막히고 바람이 멈추면 사기가 스며든다고 믿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자신들이 매일 마시고 걷고 숨 쉬는 현실 그 자체였다. 궁궐의 물은 어디서 왔는가? 청계천? 아니다. 주로 인근 우물이나 작은 계류에서 길어온 물이었다. 그 우물들은 주변 배설물, 오물,
죽은 동물의 사체로 이내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된 상태였고 그 물은 필터도 없이 바로 왕의 식사, 궁녀들의 세면에 쓰였다. 궁녀들은 아침마다 그 물을 길어왔고 그 물은 하루 종일 바닥에 쏟아졌으며 따로 배수로 없이 그저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궁궐의 낮은 곳에 고여 썩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변이었다. 조선에는 지금의 화장실에 해당하는 구조물이 거의 없었다. 궁궐 안에서 도궁녀들과 하급 내관들은 벽 뒤나 후원 구석에 마련된 작은 구덩이에서 용변을 봐야 했고 그 구덩이는 자주 치워지지 않았다. 여름이 되면 악취는 더욱 심해졌다. 하루 수천 명이 드나드는 궁궐 공간의 변과 음식물 찌꺼기가 뒤섞여 썩어가고 있었고 그 위를 파리떼가 날아다녔다. 하지만 아무도 그 냄새와 병 사이의 연결고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냄새는 그저 불쾌한 것일 뿐 죽음을 부르는 원인이라곤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다. 궁궐 안에선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궁녀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왕의 음식을 다루기도 했다. 아이를 막 낳은 후에도 손에 피와 분비물이 묻은 채달은 이에 간호를 맡았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비위생이라 부르지 않았다. 조선은 청결을 겉모습에서 판단했다. 옷이 깨끗하면, 말투가 점잖으면 그 사람은 바르다고 여겼다. 그러나 정작 그 손끝에 묻은 세균, 마시는 물속의 기생충, 배설물 근처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었다. 그래서 왕조차도 병에 걸렸고세 자마저도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아 복통과 고열로 세상을 떠났다. 궁궐은 해법으로 병을 막으려 했지만 병은 해법을 알지 못했다. 1821년 그 수많은 죽음은 단지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다. 조선 전체가 수백 년 동안 더러움을 인정하지 않고 청결을 학문이 아닌 도덕으로만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 누구도 감염의 시작을 멈추지 못했고 결국 그 중심인 궁궐조차 죽음의 한가운데로 내던져진 것이다. 역병이 휩쓸고 간 뒤왕은 상소를 올린 대신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의관들은 늦게 서야물의 오염과 변의 관리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이미 수백 명은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이름조차 기록 속에 남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악질로 죽은 자라는 말로 요약되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은 무엇을 몰랐던 것인가? 그리고 그 무지를 어째서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도시를 말할 때도로 교통, 건물, 시장을 떠올린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도시 한양은 그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생활이 아닌 생존의 공간에 가까웠다. 한양은 조선의 수도였다. 왕이 살고 대신들이 출근하며 국가의 명운이 결정되는 정치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그 중심지는 냄새로 가득 찬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운 공간이었다. 당시 한양 인구는 약 20만 명. 도시 구조는 구불구불한 골목과 비좁은 가옥들로 이루어졌고 그 사이사이엔 사람들의 땀, 소변, 분뇨,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 배수로는 없었다. 있다고 해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 비가 오면 도랑이 넘쳤고 물이 고이면 그 안엔 죽은 쥐, 썩은 채소, 인간의 배설물이 뒤엉켜 떠다녔다. 사람들은 그 물을 피해 좁은 담벼락 옆을 걸었고 아이들은 그 더러운 웅덩이에 서놀다가 병에 걸렸다. 여름이면 상황은 더 심각했다. 기온이 오르자 분뇨는 빠르게 썩었고 그 위를 파리떼가 덮었다. 길을 걷다 보면 몇 걸음마다 구토가 올라올 만큼 악취가 심했고 그 냄새는 한양의 공기가 되었다.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노점 상인들이 진열한 생선 위엔 파리가 들끓었고 고기는 냉장 보관 없이 그늘도 없는 천막 아래 노출되었으며 그 아래 흐르는 물기는 곧장 도랑으로 흘러 인근 우물로 스며들었다. 이런 환경에서 한양 시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니, 어떻게 버텼을까?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점이다. 냄새는 여름의 일부였고 우물은 도시의 일부였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냄새가 있어야 도둑이 안 든다 는 미신을 믿기도 했대. 위생이라는 개념이 없었기에 문제의식도 없었다. 벼는 집 뒤편 빈터에 뿌리거나 길에 쏟아 버렸고 개나 닭이 그것을 먹는 광경이 흔한 일상이었다. 이런 공간에서 병이 돌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병이 발생해도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다. 풍수, 음양오행, 조상탓, 그리고 하늘의 노여움. 실제로 조선 후기까지도 거리 청소라는 개념은 없었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치우면 쓸데없는 짓 일하며 야단을 맞았고 청결은 신분 높은 자의 겉모습으로만 판단되었다. 한양은 날씨가 좋으면 썩은 냄새가, 퍼적고비가 오면 오물이 넘쳤으며 추위가 오면 그 찌꺼기들이 얼어붙어 눈과 함께 거리를 덮었다. 왕이 머무는 도시, 조선의 자랑이라던 수도는 실상병균과 썩은 물, 분뇨가 섞인 거대한 오염지대였다. 그리고 그 오염의 중심엔 무지가 있었다. 단지 기술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환경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무서운 것은 더러움이 아니라 그 더러움에 익숙해진 사람들이다. 그 익숙함 속에서 조선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병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병은 언제나 백성부터 삼키고 결국엔 낭실까지 덮쳐 나라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리게 된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한양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냄새를 지우지 못했는가? 그 질문의 답은 다음 장에 있다. 조선 사람들은 물을 경계했다. 오늘날 깨끗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그 물이 당시엔 병의 근원, 음의 기운, 심지어는 죽음을 부르는 불길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목욕을 하지 않았다. 아니, 목욕 자체를 두려워했다. 물을 자주 대면 몸의 기운이 빠진다. 몸에 물을 묻히면 풍안이 스며들어 병이 난다. 이런 믿음은 유학자들뿐 아니라 평민, 궁녀, 심지어 왕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건강은 몸 안의 기운을 보존하는 것이었고 그 기운을 지키기 위해 외부의 자극, 특히 물을 가능한 한 멀리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조선의 위생 개념은 청결이 아닌 기운 보존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과 여러 문헌들을 보면 왕이 병에 걸렸을 때의 관들은 목욕을 처방하는 대신 더운 약재를 찐천으로 몸을 덮는 방법을 권장했다. 땀을 내되 물은 피하라는 것이었다. 백성들의 인식은 더 강경했다. 특히 노인은 젊은이들이 목욕하는 걸 보면 요즘 애들은 몸의 소중함을 모른다며 나무랐고 어린아이들이 물가에서 놀다 감기라도 걸리면 물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고 야단쳤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믿음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예절로 굳어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여성에게는 목욕이 금기시되기까지 했다. 출산 후 산욕기에는 아예 물을 대지 않도록 했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감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 좋다고 믿었다. 그 결과 산요결로 사망하는 산모들이 조선 시대 내내 끊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원인을 더러운 손, 오염된 물, 세균에서 찾지 않았다. 그저 산모가 기운이 약했다, 고만했다, 궁궐도 다르지 않았다. 왕비나 후궁들이 출산한 뒤 고열과 복통으로 쓰러지면 이관들은 약을 쓰되 물을 대지 않았다. 침상조차 제대로 씻지 않았고 출산 직후에 이불과 의복은 며칠간 그대로 두는 경우가 허다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 아니라 기운을 빼앗는 저주처럼 취급되었다. 그래서 조선은 물을 통한 청결이라는 개념이 500년 가까이 뿌리내리지 못했다. 한 가지 상징적인 사례가 있다.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아이들이 자주 죽는 건 더러움 때문이라고 말하자마는 유학자들은 반발했다. 서양은 물을 가까이에 병이 드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겐 물을 마시는 건 괜찮지만 몸에 바르는 건 음란하거나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박혀 있었다. 목욕은 쾌락으로, 씻는 행위는 사치로 여겨졌고 수도시설이나 배수,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필요 없는 일로 치부되었다. 더럽지만 아프지 않으면 괜찮고 냄새나지만 애를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기이한 문화적 관성이 조선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믿었다. 청결은 도덕이 아니라 욕심이며 몸을 너무 자주 씻는 건살물 경시하는 태도라고. 이러한 인식은 결국 위생을 지식이 아닌 금기로 만들었고 병이 찾아와도 그 원인을 설명할 언어조차 갖지 못한 사회로 만들었다. 조선이 그렇게 오래도록 청결을 외면한 이유는 그것이 더럽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더럽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자존심과 오만이 결국 나라 전체를 병들게 했고 왕실마저도 그 더러움의 덫에서 끝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 물이 두려웠던 이 나라의 그 두려움을 처음 깬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조선은 목욕하지 않는 나라였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진실이었다. 왕도, 양반도, 백성도 물에 몸을 담그는 행위를 기피했고 두려워했으며 심지어 부끄러워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목욕을 하는 일이 특별한 의식이나 병이 났을 때에만 허용되었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몸을 대충 닦는 수준에 그쳤다. 왕부터 살펴보자. 조선왕조 실록에는 왕이 목욕했다는 기록이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심지어 왕의 즉위식이나 대례, 혼례 같은 중요한 의식 전에도 목욕보다는 세수, 옷 갈아입기 정도가 언급되었고 왕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락되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왕이 감기에 걸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고 물은 차갑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었기에 왕의 몸에 물을 대는 행위 자체가 위험 요소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왕비나 후궁은 어땠을까? 더 심각했다. 출산 전후는 물론이고 생리 기간에도 물을 대지 말라는 금기가 있었다. 심지어 산모가 출산 후 일주일 이상을 피와 진액에 젖은 상태로 지내는 경우도 많았다. 그들은 더러움을 견디는 것이 모성의 상징이자 부덕을 지키는 일이라 여겼고 깨끗함을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경망스러운 행동으로 취급되었다. 양반 가문 여성들도 마찬가지였다. 딸에게는 자주 머리 감지 마라. 몸을 자주 씻으면 기운이 빠진다. 는 말이 일상처럼 주어졌고 심지어 혼례를 앞두고도 한 달 전부터 목욕하지 말라는 가문의 규율이 있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백성은 어땠을까? 놀랍게도 더 나았다. 산골 마을이나 강가에 사는 이들은 계절에 따라 냇물에서 몸을 씻거나 대중적으로 공동 우물에서 발을 씻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 특히 한양과 같은 밀집된 지역에서 그런 자연적 위생 공간이 극도로 부족했다는 점이다. 도시의 백성들은 땀과 먼지를 그대로 입은 채 몇 주를 살아갔다. 옷은 벗지 않고 자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속옷이라는 개념도 없었으며 옷을 갈아입는 대신 겉옷 위에 또 다른 겉옷을 더 씹는 시계 겹입기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런 삶에서 냄새는 당연한 것이었고 불쾌감은 익숙한 감각이 되었다. 문제는 그 익숙함이 병으로 이어졌을 때조차 사람들은 원인을 기운의 흐름에서만 찾았다는 데 있다. 조선은 목욕탕이 없었다. 공공욕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있는 곳도 일부 절이나 관청에 한정되어 일반인은 거의 이용하지 못했다. 게다가 조선 후기까지도 목욕하러 간다는 말을 하면 음탕하거나 방탕하다는 오해를 사기 일쑤였다. 그만큼 씻는 행위는 육체를 노출하는 위험한 행위로 여겨졌고 무언의 금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는 왕실, 양반, 평민을 막론하고 모두를 더러움에 익숙한 인간으로 길들였다.
그래서 조선의 하루는 몸에서 풍기는 냄새를 감추는 대신 그 냄새를 견디는 방식으로 흘러갔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온 나라에서 갑자기 시자는 말은 비도덕적이고 위험하며 심지어 역모와 같은 의심을 살 수 있는 말이었다. 누군가 물을 가까이 하자고 말하려면 그는 단순한 청결 전도자가 아니라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여겨져야 했다. 조선은 깨끗하지 않은 나라였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그 더러움을 인식하지 못했던 사회였다. 이제 그 사회 속에서 처음으로 시자고 말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다. 그는 어떤 시선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가 마주한 벽은 얼마나 높고 단단했을까? 조선은 병의 나라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항조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이미 운명처럼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적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매일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숨쉬는 일상 안에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 500년 동안 전 국적 규모의 역병은 250회 이상 발생했다. 거의 2년에 한 번꼴이었다. 그중 상당수는 물과 관련된 병이었다. 설사, 이즈, 장티푸스, 콜레라. 오늘날엔 예방 가능한 이 병들이 당시에는 사람을 하루 만에 죽게 만들었다. 실제로 조선 초 세종대왕 시기에도 전국에 큰 역병이 돌았고 수많은 백성이 사망했다. 세종은 밤잠을 설쳐가며 이약서를 편찬하 고궁궐 안에 의녀와 약방을 두었지만 문제는 그 근본 원인을 청결해서 찾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모든 병의 원인을 기운이나 하늘의 노여움에서만 해석했기에 현장의 더러움은 늘 후순위로 밀렸다. 심지어 역병이 돌았을 때 우물을 메우거나 폐쇄하는 조치는 풍수지리상 불길하다며 거부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관점은 세대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연산군 시기에는 성 안에 시체가 쌓여 악취가 진동했지만 정작 조정은 도성 안에 사기를 누를 기도문을 올리라는 지시만 내렸다. 물과 배설물, 썩은 고기의 서병이 시작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병이 닥치면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먼저 가난한 백성들이 병에 걸렸다. 좁은 방, 썩은 물, 씻지 못한 손. 그들의 자녀들이 먼저 쓰러지고 곧이어 마을 전체가 병에 잠식되었다. 다음은 중인과 하급 관료, 그리고 군사들. 그들이 병을 안고 서울로, 궁으로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왕실까지 병이 퍼졌을 때에야 조정은 본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18세기 말 정조 시대에도 역병은 끊이지 않았다. 그는 수원 화성을 쌓고 개혁을 시도했지만 물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씻지 않았고 우물은 오염되었으며 시장엔 파리떼가 끓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병의 속도는 빨라졌고 전염 범위는 넓어졌다. 180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퍼진 이질과 콜레라는 단 며칠 만에 수천 명을 죽음으로 몰았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그 병을 하늘의 경고로만 여겼다. 실제 1821년 경복궁 역병 당시 처음 사망한 궁녀의 주변은 악취가 진동했으며 그녀가 사용한 물통에서는 썩은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의관들은 그녀의 체질이 허약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녀가 만진 수건, 밥그릇, 그리고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다른 궁녀들이 며칠 만에 잇따라 병에 걸렸음에도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무지는 병을 반복시키는 힘이었다. 조선은 같은 병에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반응을 하며 수백 년을 살아갔다. 그 결과 나라 전체가 병의 패턴을 일종의 자연현상처럼 받아들였고 역병이 도는 해는 그저 운이 나쁜 해일 뿐이었다. 병의 원인 이 사람의 손, 사람의 더러움, 그리고 씻지 않은 생활습관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처음 입에 올리기까지 조선은 무려 450년을 기다려야 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재만이었다. 그리고 그의 등장은 조선의 오랜 침묵의 처음으로 작은 균열을 내는 순간이 된다.
조선 말기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삶의 방식에 처음으로 질문을 던진 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재만, 정삼품 통정대부를 지낸 관료이자 후에 위생과 보건, 공중의 청결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조선 땅에 끌어들인 선각자였다. 그가 처음 문제의식을 느낀 건 서울 북촌의 한 골목에서였다. 비가 내린 다음 날, 아이 둘이 고열과 설사로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원인을 찾아갔을 때 그가 본 것은 우물, 근처에 썩은 음식 찌꺼기와 파리떼가 덮인 푸석한 분뇨 덤이었다. 그날 이후 이재만은 궁궐과 민가를 오가며 사망자와 그 가족들, 의관들의 기록을 모았다. 그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냄새가 병을 부른다는 논리를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일기는 이렇게 적고 있다. 병자는 그 집의 물을 마셨으며 그 물은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파리와 쥐가 들끓던 우물이었다. 아이의 숨결은 무거웠고 입가엔 구더기가 끼었다. 그 근처에는 개가 싸놓은 오물이 있었다. 당시의 언어로는 매우 드물게 병의 원인을 기운이 아닌 환경에서 찾으려 했던 유일한 기록이었다. 이재만은 당시 내의원 과관청의 여러 의관들에게 우물을 깊이 파고 배설물은 땅에 묻을 거를 주장했으며 왕실에도 목욕탕의 필요성을 공식 상소로 올렸다. 그는 씻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생존 이라고 말했고 물이 병의 근본을 씻어낸다고 설파했다. 하지만 그가 받은 반응은 찬사나 개혁이 아니라 차가운 비웃음과 조롱이었다. 물이 병을 씻는다고? 그런 서양 흉내는 그만두게. 물이 음한데 그 음기가 병을 만든다는 건 모르나? 몸을 자주 씻는 건 방탕한 짓일세. 심지어 동료 관료들은 그를 지나치게 실용을 좇는 자라며 학문적 깊이가 없다 말했고 그의 상소는 대부분 기각되거나 암묵살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직접 돈을 들여 자택에 우물을 새로 파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썼으며 비가 온 날이며 아이들과 함께 도랑을 정비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손 씻는 법, 입 가리는 법을 가르쳤고 그 흔한 유학 경전 대신 물은 너희를 살린다 는 문장을 먼저 가르쳤다. 그러나 그런 그의 활동은 곧 2단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그를 음지에서 돕던 몇몇 하급 관리들은 좌천되었고 그의 글은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가 남긴 책 정결지어는 한때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지만 이내 사라졌고 후대에는 그의 이름조차 역사서에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병든 도성에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자신이 올린 수십 건이 위생 관련 상소 중단 하나도 정식법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생을 마감했다. 그는 실패했는가? 결과만 보면 그랬다. 하지만 그는 조선 500년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병은 인간이 만든다고 말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잊었고 그의 이름은 침묵 속에 묻혔지만 그의 외침은 결국 역병보다 먼저 궁궐의 문을 두드렸고 조선의 무지를 향해 첫 번째 금을 내리쳤다. 그리고 그 균열은 머지않아 다시 터져나오는 더 큰 비극의 전조가 된다. 이재만이 보았던 죽음의 원인은 곧 한해 후왕실 전체를 뒤흔드는 현실로 닥쳐오게 된다. 그 충격의 중심엔 단 한 사람의 설사병으로 죽은 궁녀가 있었다. (1821년) 늦은 봄 경복궁 내 훈련도감 출신의 궁녀 한 명 이복통과 고열로 쓰러졌다. 그녀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고 정상적으로 음식도 준비하고 왕비의 수발을 들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 극심한 탈수 증세로 불과 하루 만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는 빗마저 흐려졌다. 의관들은 기운이 빠졌으니 인삼탕을 복용하라 는 처방을 내렸고 그녀는 침상에서 약을 복용했으나 오히려 복통이 심해졌다. 그녀가 앓기 시작한 지 27시간 후 의식은 흐려졌고 여가 말라붙으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 다음날 새벽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시신은염습이 곤란할 정도로 몸 전체에서 진한 황색 분비물이 쏟아져 나왔다. 상궁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바로 장례를 치를 수는 없었다. 의전상 병사한 궁녀의 사인을 레이원에서 먼저 보고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누웠던 자리와 그녀가 사용하던 수건, 식기, 침구는 이틀 뒤 다른 궁녀들에게 분배되었다. 대부분 하급 궁녀였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물건들을 다시 돌려 쓴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녀의 처소에서 함께 일하던 궁녀 둘이 동시에 복통을 호소했다. 하나는 구토로, 하나는 고열로 쓰러졌다. 그중 한 명은 그날 밤 호흡곤란 끝에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이틀 뒤 같은 증상으로 눈을 감았다. 레이원은 이 상황을 열병으로 기록했다. 더운 날씨와 스트레스로 인한 기력 저하라고 판단했고 상소에는 근래 걸레 병사자 다수 발생, 기후변동과 풍한 때문이라 사료됨이라고 적혔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처음 사망한 궁녀가 사용하던 물병, 그녀가 손질하던 음식재료, 그녀의 체온이 닿았던 이불을 사용한 자들이 잇따라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그렇게 10일 사이 같은 처소의 궁녀 중 7명이 연이어 사망했고 병조 판서의 처남이던 내시 가문병 중 감염되어 처음으로 왕실 외부 인사가 희생되었다. 그때서야 조정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궁 전체에 소금물을 뿌리고 문 지방마다 쑥을 태웠으며 궁녀들의 동선을 제한하고 수라간의 음식을 외부에서 끓이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병은 이미 퍼질 만큼 퍼진 뒤였다. 병사안. 자가 속출하면 서시신 처리도 늦어졌고 결국 내전 뒤뜰에는 임시로 시신을 모아두는 공간까지 생겼다. 왕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이금부와 내의원을 직접 불러 이 병은 무엇인가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늘 같았다. 병명은 알 수 없으나 전염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운이 나쁜 것이옵니다. 조선은 그때까지도 병이 사람을 옮겨 다닌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침구와 식기, 손과 입의 접촉이 병을 확산시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저 사람마다 기운이 다르다는 말로 죽음의 연세를 덮었다. 이렇게 시작된 궁궐내 감염은 3주 만에 24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중 90%가 궁녀와 내관이었고 궁궐 식사를 준비하던 수라간조차 사람이 없어 일시 중단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결국 소멸이 아니라 자연적인 정리로 끝이 났다. 더 이상 감염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죽거나 도망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해 겨울, 왕은 묵묵히 이제만이 남긴 상소 하나를 조용히 읽었다. 그 상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물이 썩고 더러움이 쌓이며 사람이 씻지. 1821년에 참사는 궁궐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조선 전체를 흔드는 충격이었다. 백성이 죽는 것에는 익숙했던 조정도 궁녀와 내관 수백 명이 3주 만에 줄줄이 죽어나간 사건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역병이 지나간 뒤 궁궐은 비어있었다. 빈방에 먼지가 쌓였고 침구는 불태워졌으며 수라간의 솥은 멈춰 있었다. 왕은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 내의원의 명을 내려 죽은 이들의 기록을 전부 정리하게 했고 살아남은 자들에게 증언을 받아 처음으로 병이 옮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 문서로 남기게 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왕은 의정부를 소집해 이제만이 몇 해 전 올렸던 상소를 재검토하게 했다. 그 상소는 이미 묵살된 것이었고 이제만 본인도 지방 하급 관리로 좌천된 상태였지만 그 안에 문장들은 이제서야 사람들의 눈에 진실로 보였다. 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의 기운도 흩어진다. 씻지 않으면 병이 스며들고 더러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음이 자란다. 왕은 명을 내려 경복궁 안에 목욕소를 설치하게 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궁녀들과 내관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하고 식사 전에 물을 제공하며 침구를 햇볕에 말리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것은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공적 공간에서 씻는 행위가 권장된 순간이었다. 또한 궁궐에 우물을 새로 파고 기존의 물 저장 시설을 돌로 덮어 해충을 막았으며 배설물은
따로 수거하여궁 밖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러한 조치는 조선 후기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았다. 이듬해 한양 인근 관아에도 비슷한 위생규칙이 전달되었고 백성들도 궁에서는 이제 손을 씻는다 는 소문을 통해 조금씩 인식을 바꿔나갔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여전히 많은 유학자들이 손을 씻는 것은 도를 잃는 일이라며 반발했고 여성들이 머리를 감는 일에 대풍속을 해친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제 씻는다는 행위가 더 이상 금기만은 아니게 되었고 병이 더러움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천천히 퍼져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엔 죽은 이들의 피가 있었고 이재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는 끝내 중앙무대에 돌아오지 못했고 생의 마지막까지 지방에서 아이들에게 위생교육을 하며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궁궐의 변화로 인해후대 위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19세기 말 들어 서양 위생학이 도입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인용된 기록이 바로 그의 글이었다. 그는 시대보다 50년은 빨랐고 조선보다 너무 깨끗한 사람이었다. 그가 뿌린 씨앗은 이듬해의 봄비에 저적고 그 비는 조선의 더러운 골목들을 처음으로 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물줄기는 마침내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때 서양식 배수로와 수세식 화장실의 첫 도입으로 이어진다. 긴 어둠 끝에서 빛은 그렇게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그 빛이 얼마나 멀리 퍼져나갔는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손을 씻는다. 비누 거품을 내고 흐르는 물에 헹구고 깨끗한 수건으로 말린다. 목욕탕에서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병원에서는 알코올로 손을 소독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손 씻자는 노래를 가르친다. 하지만 이 모든 당연한 행위들은 한때 조선에서는 이단이었고 기피의 대상이었으며 심지어 사치로 여겨졌던 것들이다. 조선은 깨끗하지 않았다. 더러움을 인정하지 않았고 냄새를 무시했으며 물을 두려워했다. 그 무지와 문화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왕조의 심장부에 서궁녀 수백 명이 죽어나갔고 아이들은 설사로 죽었으며 산모는 씻지 못한 상처에서 고름을 흘리며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 죽음들은 기록되지 않았다.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 묻히지 못한 병의 원인들, 우리는 그들을 역사책에서 찾을 수 없다. 그저 악질이 퍼졌다. 병자들이 많았다. 백성이 고통을 겪었다는 건조한 문장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작은 청결, 맑은 물 한 컵, 깨끗한 손 한 쌍그들 모두의 죽음 위에 세워진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위생은 기술이 아니다. 위생은 의식이고 역사의 교훈이며 삶을 지키려는 의지다. 조선은 실패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이재만 같은 이가 있었고 궁녀의 죽음을 보고 눈을 뜬 왕이 있었으며 수백 년의 관성을 조금씩 뒤흔든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그 작은 변화는 고종 때에 이르러 드디어 물이 흐르는 배수로가 생기고 경무청이 도로에 오물을 치우는 일을 맡게 되었으며 종로에는 공공수세식 화장실이 생겼다. 그제야 조선은 처음으로 더럽지 않은 나라의 가능성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 비록 그 역사에는 아픔과 강제와 상처가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깨끗한 거리, 물 흐르는 화장실,
비누 거품으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일상은 그 지난한 여정 위에 놓여 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묻는다. 깨끗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청결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지키려는 깊은 윤리의 시작이다. 조선은 그것을 몰랐고 그 몰랐던 값은 너무도 많은 죽음으로 지불되었다. 이제 우리는 안다. 물을 마시고 손을 씻고 몸을 닦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문명의 결과인지를 아이들에게 씻으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청결만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말해야 한다. 깨끗한 삶은 당연하지 않다. 그것은 잊혀진 이름들의 희생 위에서 비로소 가능해진 값진 유산이다. 그 유산을 우리가 매일의 습관으로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조선이 남긴 긴 어둠을 비로소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